미국은 하늘에 구멍이 나더라도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다. 우리가 미국을 알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틀어지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방향이 같이 틀어지더라라는 것이 과거사에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환율도 요동을 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불안전한 모습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를 낮출 것이다. 내지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미국 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이제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아마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스얼라이언스하고 하는 이 경제 단판 유튜브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 1983년, 82년 역사를 한 40년 정도 뒤로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경제는 79년도 12.6 사태 이후에 이 군사 독재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뭐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많은 분들 기억에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과,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실업률 데이터를 한국은행에서 뽑아서 쭉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많은 기성세대들이 전두환 때가 좋았다, 경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라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말은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말이고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말은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하향 안정된다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유가가 상당한 가격으로 하락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983년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던 해였습니다. 2차 오일 쇼크 때 보통 배럴당 35달러, 40달러까지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레이거노믹스를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 볼커 미 연준 의장 시절에 카터 대통령이었죠. 금리가 20%까지 뛰어버립니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금리도 올렸겠죠. 소비자 물가가 왜 올랐지? 오일 쇼크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다 올랐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가만 안정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었던 소위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 아마 79년도에 열렸던가요? 카터 대통령하고 사다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가 모여서 평화협정을 맺고 몇 가지 제스처를 보였습니다만 세계 시장의 유가는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동에 새로운 어떤 혁명 바람이 불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었고 미국 경제도 레이거노믹스를 받아들이면서 자유무역 시장을 강조를 했지만 지금과 같은 높은 소비자 물가와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됐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전두환 대통령 때 성장을 이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미국 경제가 83년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운이 좋게도 유가가 8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35달러에서 15달러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볼커 연준 의장에서 그린스펀 의장으로 바뀌면서 20%에 있던 것이 1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레이거노믹스로 인해 가지고 자유무역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 보고 개방을 하라. 이제 개방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많은 국가의 어떤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던 것을 결국은
시장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의 재무성 채권 발행,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가부채, 이게 급격히 늘어난 게 레이건 대통령 때문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략무기 개발이라고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서 우주전쟁을 대비하는 등 다양한 군사무기 체제에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Strategic Defense라 그래서 전략적 방어체계, 무기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채권을 막 발행을 했거든요. 채권을 발행하니까 채권 가격은 싸지고, 그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가 부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달러화에 대해서,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은 절대 약한 달러를 원하지 않는다. 비록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달러 강세다. 달러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헤지모니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다.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바뀌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전문가가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용인한다, 달러화 약세를 바꾸자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하늘에 구멍이 나더라도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다. 그런데 재무성 채권을 그렇게 발행을 하게 되고 물가는 뛰게 되고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곤란했는데 85년부터 다행히 유가가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달러와 강세의 방향만 틀어주면 되죠.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기억하세요? 1985년도? 그렇죠. 프라자 합의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을 불러서 야, 너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가져가는 수입해가는 물건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너희들 많이 도와줬잖아.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물건을 내다 팔 수만은 없어. 너희들도 경제도 강해졌으니까 이제 사가져가. 라고 해서 마르크화와 엔화를 50% 가깝게 절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프라자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그러면 달러와 약세를 강제로 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를 300엔대 있던 거를 150엔대로 낮췄으니까 일본 엔화도 강해졌지만 그러면 미국 달러화는 약해진 거 아니냐. 약해진 건 상대적으로 보면 약해졌지만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면 정책적으로 미국이 독일과 일본의 마르크화와 엔화를 강세로 만들므로 해서 미국의 달러화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기억나세요? 86년도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점이 1985년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 당시에 어땠느냐? 1983년, 84년도에 우리의 대외 채무가 약 한 400억 달러, 39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서 10,000달러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막 세우는 과정에 국가 부채가 390억 달러 정도 됐다는 건 상당한 규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90억 달러에 대한 채무가 가볍게 해결돼 버려요. 왜? 미국이 엔화와 마르크화를 강하게 밀어붙여 버렸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자연스럽게 국제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상대적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반면에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셈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수출은 많이 되게 되고 우리의 유가라든지 원자재 수입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런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표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야당이 정치적으로 내세우는 공세 중에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나면 1인당 1000달러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90억 달러의 채무가 있으니까 그걸 4천만이었거든요. 우리 가구가. 그러니까 4천만으로 나눠보시면 약 한 1000달러 정도 빚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3만 불이 넘고 4만 불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국가 경제로 변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을 알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틀어지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방향이 같이 틀어지더라라는 것이 과거사에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하는데 과연 미국 경제가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인가? 이거를 보려고 그러면 금리를 언제쯤 낮출 것인가? 그거를 보려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언제 떨어질 것인가? 그거를 보려고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되고 중동의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상당히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들 경제담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중동 석유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이 중동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주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거시적인 환경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 단판에서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 전부 다 지금 녹록지 않고 불확실한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 세 개 국가, 특히 이 중국과 미국 경제에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그죠? 비록 저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부자가 돼야 되겠죠. 옛날에 광고에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팁을 드릴까 합니다. 그 팁이 뭐냐? 일전에 경제담판에서 말씀을 드렸죠. 1990년 다우 지수의 변화를 봐라. 그 1990년 다우 지수가 J커브를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왜 J커브가 만들어졌냐 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돌아가는 전환되는 국면이었다. 그래서 넷스케이프와 같은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고 개인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되고 모든 것이 한 5년, 6년 있다가 모바일 폰도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점이 1990년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질서 외에 정치 질서를 놓고 보면 혼란스러웠지만 경제는 그 수면 밑에서 상당히 많은 꼼지락거림이 있었다. 그게 이제 발현이 됐다는 것이죠. 90년대 중반에. 그게 이제 기술 버블까지 갑니다. 1999년까지.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산업들이 물밑에서 꾸물딱꾸물딱거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1, 2개월 내에. 그렇지만 앞으로 3년, 5년, 조금 더 길게 보면 10년. 10년은 너무 무책임한 표현인 것 같아서 향후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산업 구조로 전환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산업이 뭐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제 디지털에서 AI, 새로운 인공지능과 컴퓨팅 시대로 옮겨간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2.0도 웹 3.0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5G도 빠르다고 하지만 이 정도 빨라가지고는 무인 자동차와 GPS로 움직이는 드론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빛의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는 센서가 작동이 돼야 되고 CPU, 그 다음에 GPU, TPU, NPU 같은 중앙통계 처리 시스템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산업들을 이용을 해서 성장할 산업군이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산업이냐. 제가 늘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모든 강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가 되겠죠. 두 번째,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이겠죠. 세 번째, 이것들을 모두 이끄는 게 뭐죠? 기본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 부가가치가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산업입니다. 벌써 폐암이라든지 또 당뇨에 관한 서구의 선진 바이오 제약사들이 성공적인 의약품들을 개발을 했고 일부는 뭐 비만 증세까지 개발을 했다. 비만약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산업을 놓고 볼 때 지금 투자하는 것이 늦지 않다. 여러분 2013년도에 만약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여러분들께서 애플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치? 뭐 한 $1,000 정도, 100만 원 정도를 10년 전에 샀다. 근데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애플 주식을 사고 B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샀다.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자, 이거는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에서 애플이 가져갔던 디지털 시대로 갔을 때는 2013년에서 10년 빼면 얼마예요?
2003년이 되겠죠. 그죠? 2003년 당시에 애플 주식과 2013년에 애플 주식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때는 비트코인이 없었으니까요. 아예 2003년도에는. 그렇지만 초기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는 애플을 보면 알지만 그 다음 디지털에서 또 다른 산업으로 가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 수익률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다 이 말씀이에요. 1000% 넘을 겁니다. 아마.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원치 샀는 게 지금은 한 20억가량은 될 겁니다. 얼핏 추산을 해서. 자, 그럼 비트코인을 사서 100만 원치 샀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게 20억을 한다. 그거를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왜 투자를 안 할까요? 그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분야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추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체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에어로스페이스 스탁이라고 쳤어요. 야후에 에어로스페이스 스탁 딱 치니까 제 첫면에 탑 50개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주식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중에서 가장 유망한 주식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 기관들마다 바라보거나 해석하는 게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몇 가지 기관들의 해석을 놓고 프린트아웃해서 놓고 보면 겹치는 회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그 겹치는 회사들은 분명히 미래 잠재성이 있는 거죠. 한번 제가 사이트를 열어볼까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4개의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사야 할 주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하니까 어떤 주식이냐면 로키드 마틴, 노드롭, 그리고 트랜스다임 그룹, 그리고 크라토스 디펜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회사들 주식을 사면은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중에서 2023년에는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봐서 여기 탑 50라고 되어 있는데 눌렀어요. 누르니까 여기에도 50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중에 1위를 보잉, 2위를 RTX, 처음 들어보시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레이턴 테크놀로지 회사의 준말입니다. RTX. 그리고 로키드 마틴 이렇게 쭉 50개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업들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냐? 스텝 3. 이 기업들의 주식을 찾으셔야 돼요. 주가를 가서 최근 10년간의 주가 변동폭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물론 뭐 PER, PBR 뭐 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어련히 보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PBR, PER 관심 가지고 수익 내는 분들 보셨어요? 없죠? 그냥 분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PBR, PER 이야기할 따름이에요. 그냥 코트 인용하는 하나의 데이터의 요소 중에서 한 개일 따름, 몇 개일 따름이지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10년 동안의 베스트 스탁이라고 하는 주가들이 개별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수익률을 놓고 스텝 4.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 10년 동안에 발전할 수 있는 회사의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이냐? 과연 우주항공 회사들이 어떤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냥 주식 분석가들이 이 회사 괜찮다, 저 회사 괜찮다 이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그래프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10년 뒤, 5년 뒤에 또 다른 경쟁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에어로스페이스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주식은 역시 테슬라 에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 X예요. 왜냐? 로키드 마틴도 물론 강한 우주항공이고 보잉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우주항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스타링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 전체의 인공위성을 3,600개인가요? 36,000개를 쏘아 올려서 지구를 획 감은 다음에 여기에 모든 GPS라든지 정보 전달 체계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빛의 속도로 웹 3.0 개발과 6G를 이용하고 무인 자동차와 드론의 백데이터를 다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에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로키드 마틴이나 노드롭 같은 군사 무기를 만드는 회사보다도 오히려 이런 민간 기업에게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에어로스페이스 산업 중에서 스타링크와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쉽게 생각해서 연결되죠. 그럼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은 그냥 태양광 전지만 달고 쏘아 올리면 끝나는 건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든 통신 설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캐치를 해서 이거를 분배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죠? AI적 능력은? 그렇죠. 반도체죠. 메모리예요? 비메모리예요? 비메모리죠. 그럼 비메모리 중에서 유능한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찾기에다가 치시면 돼요. Best Semiconductor Stocks 쳐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기업 삼성, SK 하이닉스는 못 보실 겁니다. 자, 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못 보느냐? 메모리 반도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물론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도 뭐 고대역 폭으로 가느냐, 뭐 30층을 짓느냐, 3층을 짓느냐, 이제 앞으로 메모리를 어떻게 집적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빅데이터, 저장된 빅데이터를 뽑아 올려서 AI로 분석해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운용할 수 있는 OS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 만약에 여러분이 쳐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 엔비디아, 두 번째 마이크론, 세 번째 인텔, 네 번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쭉 나와요. 우리나라 회사 없어요. 중국 회사도 없어요.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해결이 되고 만약에 또 우주항공 산업이 연결이 우주항공 산업에서부터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목적이 뭐라고 들으셨나요? 그렇죠.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거라고 들으셨죠?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허황된 꿈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다른 화성에 가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될 때 나사가 만약에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은 보이저호라든지 메신저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화성과 토성까지 탐사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 사람이 타고 가나요? 기계가 가나요? 기계가 가죠. 그럼 기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 대신에 로봇이 들어가죠. 그럼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이 발전할 때 로봇, 그 다음에 우주항공, 반도체, 전기자동차 모두가 다 하나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발전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왜 바이오냐? 생각해 보십시오. 광속도로 달려가면 여러분 광속으로 가면은 태양까지 얼마 정도 걸린다 그러던가요? 8분 걸린대요. 광속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인류가 우주선을 개발한다 그러면 목성까지 가는 거는 8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광속으로 가버리니까.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날 수많은 인체의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다 탐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도 한번 올려서 실험을 했고 원숭이도 올려서 실험을 했고 동물 실험 다 했잖아요. 식물 실험도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면 바이오 산업은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앞서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머클, 존슨앤존슨,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투자했던 회사들, 그죠? 그런 회사들이 다 선진 국가로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야후라든지 수많은 그 웹 정보를 통해서 다 데이터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주식의 성장성을 한번 보시면 어느 주식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금방 서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하십시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성근 감독님하고 정심을 하고 왔는데요. 김성근 감독님하고 나눈 말씀 중에 공감대가 그런 게 있습니다. 리더는 냉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선수 방출을 결정할 때가 제일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감독하실 때, 프로야구 감독을 하실 때 누구를 내보내고 할 때가 제일 감독으로서는 힘들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판단,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는
피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 같은 선수를 내보내는데 왜 손가락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리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든 채권에 투자하든 어떤 하나의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저한테 구하시면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요. 정경분리가 아니라 정경일치의 사회예요. 더군다나 누구 하나가 어느 쪽에 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선 때 보시면 안랩 주식이 3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안랩이 만약에 안랩 오너가 대통령이 되면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3만 원짜리가 15만 원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기술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시장에다가 제가 투자하십시오라고 권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투기적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투기를 인생 한 방에 어차피 라고 하시면 뭐 하셔도 되지만 저는 별로 그런 쪽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주식을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아니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새롭게 나려고 하는 일본을 보시라. 근데 일본은 매우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 왜? 일본의 경제는 과연 회복되는 단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기시다 총리 하에서 정치적으로는 인기를 얻고 내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하나의 부담 또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국이 N저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일본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1985년 이전에 1953년 한국전쟁 다음에 일본이 한국전쟁의 특수를 이용해서 경제가 급격히 살아나던 그런 시절로 다시 회귀한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거는 큰 오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식 시장은 미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베트남까지 넣었느냐? 그럼 앞으로 5년 뒤는 어느 시장을 또 하나 넣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인도 시장을 넣어도 되겠죠. 벌써 우리가 글로벌화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이 국내에서 머무는 것만이 애국주의적이고 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 기아차가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사줘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난 다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차를 사야지만 애국 국민이고 애국 소비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경쟁을 붙인다는 측면에서는 외국 자동차를 사서 소비자들이 현대와 기아차들이 기술적인 발전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자극해 주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서 왜 중국 주식을 투자를 권하느냐 또는 추천을 해드리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면 뭐 추천과 권하는 여러분이 판단이시지만 제 입장이라 그러면 신흥국 경제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그래도 단단하고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경제가 어디냐? 중국 경제더라 이 말씀이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중국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현재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나라가 보니까 베트남 경제인 것 같더라. 물론 베트남 경제도 모순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이 두 가지 경제가 이 신흥국 경제로서는 괜찮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선진국 시장을 놓고 봐서는 미국 시장을 따라잡을 만한 시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물론 중국도 화웨이라든지 BYD라든지 CATL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들이 융성은 하고 있지만 미국이 잡고 있는 이 반도체법 이것이 중국 경제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 경쟁 과정 속에서 중국의 경제가 부침이 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을 강권하기보다도 오히려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셔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바라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 거죠. 특정 주식에 대해서 뭐 구매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넓게 보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고자 원한다면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 미래의 기술력과 미래의 발전 로드맵을 찾아보셔라. 근데 그게 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회사가 우선 투자의 가치가 있지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는 기업들은 별로 크게 투자적 매력이 없더라. 왜냐? 1990년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시점에
오늘 되돌아보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주식이 당시 상장을 했을 때 상장 가격보다 지금은 몇백 배 뛰어 있더라. 그러니 이 뛰어난 가격보다도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2008년도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가 출현하면서 비트코인이 2013년에 비해서 지금 수천 퍼센트, 그러니까 1000%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0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냐?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서는 기존의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산업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웨어적인 산업에 더 빛의 속도의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산업, 로봇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라. 뭐 배터리 말씀도 하시고 많은 그 부품 소재와 관련된 회사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교육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산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로봇 산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AI 산업도 필요하고 반도체 산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 드렸잖아요. 이거는 부품 소재입니다. 부품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수많은 얼개들이죠. 그러면 이 수많은 얼개들은 완성된 제품을 만들 수 없으면 이 얼개들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이 되면 나머지 얼개들도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우주항공 산업에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 분야에도 필요한 부품 소재가 되도록 또 다른 산업이 태어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이냐? 기초화학, 기초물리, 기초생물학에 대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 뵙고 왔으니까 야구로 한번 예를 들면 지금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누구죠? 김하성 선수죠.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김하성 선수가 그렇게 처음부터 잘했냐? 감독님 말씀이 처음에는 그 친구를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선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선수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은 아시더라고요. 김하성 선수가 국내에 있을 때 얼마나 스스로 혼자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러닝스로우라든지 그 수비력을 보시면 그 선수가 얼마나 많은 펑고를 받아들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그 미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지금 우리나라 교육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새롭게 뭘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름길로 쇼컷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구라파에 많이 보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데리고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박찬호 선수 미국 메이저에서 뛰었죠. 추신수 선수 미국 메이저에서 뛰었죠. 이승엽 선수 일본에서 뛰었죠. 이 선수들이 미국과 일본 선진 야구를 배우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세계의 선수 훈련 방법과 지도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큰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제가 잘 모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해외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왔고 김연아 선수같이 훌륭한 선수들, 피겨스케이트 정말 불모지잖아요. 그런 불모지에서 김연아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2, 3, 4의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산업 경제를 이야기할 때 주식 투자를 하고 채권 투자를 하고 하는 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내가 부자만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자만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겠다, 어느 쓰임새로 쓰겠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투자할 때 투자의 행태가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돈 버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투기도 상관없습니다. 예, 인생 한 방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10년 연금으로 개인 연금 삼아서 적금 삼아서 투자를 한다. 이건 정말 내가 피와 눈물이 섞여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주식을 10년 동안 꾸준히 사 모으시지 않겠는가, 적금하시듯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주식 투자를 뭘 사면 좋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개를 가지고 있다. 100억이 되었다. 그 10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겠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래서 안 좋은 병에 걸려서 내가 여기에 병원 치료비에 약값으로, 약값 같은 게 보통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은 병원비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할 때에 과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값어치 있는 돈의 쓰임이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얼스얼라이언스에서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주식을 선택해 드리는가를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재산을 모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쓰실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국가는 앞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국가가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명력을 가진다는 말은 기업이 계속 생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저께는 박진근 교수하고 김종인 박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대명예 교수인데요. 박진근 교수는 국제금융을 가르치던 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산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구 말인지 아세요? 칼 막스의 이론입니다. 칼 막스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러면 분배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읽어보시면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이루어야지만 분배가 가능해진다. 그 분배의 공평성, 공정성, 정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거를 개인의 판단과 다수결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다라고 구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주식 투자에서 정치적인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생산이 있기 위해서 그거는 반드시 투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목적은 국가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함이다. 그렇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우주항공, 바이오, 로봇, 비메모리 반도체, AI 이 모든 산업은 국가의 생명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어떤 거는 위고, 어떤 거는 간이고, 어떤 거는 폐고, 어떤 거는 콩팥이고, 어떤 거는 혈관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이죠. 누가 더 체력이 강해질 것이냐, 누가 더 강한 체력을 가질 것이냐는 결국 오리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기업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이 4대 산업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